오늘 아침 일라디오. 제가 학창 시절일 때만 해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끝나면 가족들이랑 짜장면 먹으러 갔던 게 하나의 문화였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는 제가 짜장면을 한 2주 정도 전에 먹었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서울 지역 기준 8가지 외식 품목 평균 가격 가운데 짜장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7,000원에 육박을 한다고 하네요. 비빔밥이나 냉면도 한 그릇에 10,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품목별로 1년 전과 비교된 도표를 쭉 보니까요. 인상적인 것은 1년 동안 음식 가격의 앞자리가 대부분 바뀌었다고 합니다. 7,000원 하던 게 8,000원 됐고요. 9,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부담스러울 때마다 가정에서 돌입하는 행사가 있죠. 냉파, 냉장고 파먹기인데요. 대부분 외식을 한다고 해서 고기를 배불리 구워 먹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늘 집밥만 먹다가 모처럼 가족끼리 바깥에서 짜장면, 비빔밥이라도 한 그릇씩 먹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건데, 이런 작은 즐거움조차도 당분간 좀 줄여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법률안 제정 논의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21년 5월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한 후에 이 해당 상임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년 반 넘게 심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직도 이제 해상 상임위의 법안 소위 문턱도 넘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2월에 추가로 한모경 국민의힘 의원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양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이 세 개의 제정 법률안에 대한 병합 심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 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원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좀 강하게 좀 반발을 해왔던 건데, 한무경 의원과 김한정 의원의 법안은 실제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요. 해상풍력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주목해볼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세 개의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서 지정을 하고요. 이걸 계획 입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법안에 따라서 고려지구 혹은 예비지구라고 부르는 지구 지정도 있고, 또 그리고 이후에 지정되는 발전지구라는 게 또 용어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걸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계획 입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공통적인 점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 계획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이게 좀 다른데요. 이 점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이 김원희 의원 안에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지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한무경 의원과 김한정 의원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양수산부가 공통으로 혹은 또 산업부가 지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한무경 의원하고 김한정 의원 내용이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두 개의 법률안도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언제부터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가, 이게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반드시 어업인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던 게 이게 민관협의회인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한무경 의원안과 김한정 의원안 모두에서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의무하고 있고요. 또 실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시점이 예비지구, 그러니까 실제 이곳에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니 해상풍력을 해도 되겠다 하는 이제 지구를 결정한 후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한무경 의원은 그 산업부와 해수부가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도 어업인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상풍력 주무부처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법안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회의록은 공개가 되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산자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가 이들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보면은 이제 산업부가 2월에 발의한 한무경 의원 그리고 김한정 의원 이렇게 2건의 법률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들 법률안이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육상풍력은 좀 제외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해수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방법과 주체였는데요. 이 바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해수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해상풍력을 보다 빨리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입장으로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활동했던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 발굴단, 당시 현장에서 제기된 정책 혁신 과제를 모아서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첫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규제 완화 시범 사업과 거먹이하고 이제 금지체장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두 갈래 제도 개선 모두 이제 총 허용 오행량, 그러니까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잡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제도에 참여하면서 엄격한 관리 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그리고 어선을 대상으로 이런 시범 사업이나 이런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거먹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금지체장이라는 것은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물은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기선 권연망 어업하고 잠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최근 3년간 전체 어획량 중에 앞서 말씀드린 PAC의 총 허용 어획량이죠. 대상 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 권연망 수협 그리고 제1, 2 잠수기 수협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선 권연망은 본선 두척하고 어로 보조선 그리고 가공 및 운반 갱년선이 선단을 이루어서 멸치 조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기선 권연망업이라는 게 본선 두척이 그물을 펼쳐서 끌면서 조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조업 장소까지 나가는데도 그물을 두 척에 나눠 실도록 나가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물을 배 2대에 나눠 실으면 운항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업 장소까지 나가서 그물을 펼쳐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조업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규정도 그랬던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 싣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기상 악화 시에 선박 충돌 등의 안전사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선박을 운항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민원이 지난 발굴단에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같은 민원을 받아들여서 어선 한 척에 그물을 싣고 본선 두 척이 분리된 상태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잠수기 어업이라는 게 해저 바다까지 잠수부가 직접 내려가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잠수기 어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잠수사가 직접 해저 바다까지 내려가서 이제 수산물을 채취하는 방식의 어업이다 보니까 이게 장시간 물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잠수병 발생 우려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잠수기업에서 바지락이나 키조개 같은 것들을 주로 채취를 하는데 이걸 채취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어구가 갈퀴나 칼 등의 재래식 어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폐류 등의 수산물을 채취할 때는 이걸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이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규제하는 게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 외에 적용되는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TAC 제도가 정착된 어종도를 주로 이야기하면 고등어나 도루묵, 붉은대게, 키조개 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들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해서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지체장 유예가 지금되는 대상은 대형 선박업종에서 고등어, 그리고 동해구 외거리 저인망, 그리고 동해구 중형 트롤 업종에서 도루묵, 그리고 제1, 2구 잠수기 업종에서 키조개가 있고요. 거머기 유예 대상으로는 강원, 경북의 근해 통발 업종에서 붉은 대게가 있습니다. 그 유예를 한다고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유예 기간은 올 3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어선에 대해서는 위치 발신 장치를 구비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전자 어획량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걸 지키고 있는지를 어업관리단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서 점검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이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 그러니까 앞서 기선 권연망 수협이나 제1, 2 잠수기 수협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단체나 또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젖소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리당 가격이 10,000원 선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우유 자조금과 유구 자조금을 활용해서 구매 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유 자조금하고 유구 자조금을 주관 기관으로 해서 젖소 수송아지 입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네. 여기는 농협중앙회 축협 그리고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사업 시행을 맡고요. 또 농식품부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골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달 3월에는 우유 자조금을 통해서 낙농가에서 6개월령 이하의 수컷 송아지를 구매하는 축산농가에게 마리당 5만 원을 지원하고요. 내달 4월에는 유구 자조금을 활용해서 3에서 6개월령 이하의 수컷 수송아지를 구매하는 축산농가에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몇 마리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까? 이게 우유 자조금에서 5천 마리 하고 그리고 유구 자조금에서 5천 마리 이렇게 해서 총 1만 마리, 10,000마리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네. 3월과 4월에 시행되는 사업에서 개체별로 중복되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판매를 원하는 농가든 구매를 원하는 농가든 간에 지역 축협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신청 물량을 모아서 농협중앙회가 사업량을 확정을 하는데 만약 신청량이 미달할 경우에는 사업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달 3월 신청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범 기업이 아니라 이 국내 재단으로 하여금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에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16개 기업의 자발적 기여 방식으로 마련하고요.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 청년 기금식의 공동기금 조성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이 설린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 이후 한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하순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은 환영, 반색을 했네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사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은 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이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재단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 기업의 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는 별개라면서 한국이 개시한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이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 파트너십에 획기적 새 장을 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라고 따져 물으며 이 동양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건 사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그 어떤 해법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반발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많은 유족분들께서 정부의 구상에 대해 이해를 표해 주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전면 수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등은 어제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노동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이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기지 하면서 공짜 노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이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치면 월, 분기, 반기, 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 근로 한도를 다소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게 시간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6월에서 7월 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노동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노동계는 이 정부의 안이 만성적인 과로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라지만 그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이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이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한국노총도 노동자의 선택권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이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은 개편 방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나왔다고요?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8% 올라갔습니다. 1월에 5.2%보다 상승률이 0.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2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둔화한 것은 이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이 공업 제품 중 석유류는 1.1% 하락했고요. 특히 휘발유가 7.6% 떨어졌고요. 이 자동차용 LPG는 5.6% 내려갔습니다. 이 국산 쇠고기가 6.1% 떨어지는 등 축산물은 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자주 먹는 가공식품은 10.4%나 올랐습니다.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 빵이 17.7% 올라갔고요. 스낵 과자가 14.2%, 이 커피가 15.6% 올랐습니다. 이 채소류는 7.4% 올랐는데 이 풋고추가 34.2%, 파가 29.7%, 오이가 27.4% 올라갔습니다. 수산물도 고등어가 13.5%나 올랐습니다. 이 공공요금도 크게 올랐는데요. 이 전기, 가스, 수도가 28.4% 올라가서 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식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빔밥과 냉면의 평균 가격은 10,000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이 서울 지역 기준으로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주요 외식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자장면은 6,56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인 5,769원보다 13.9% 올라가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비빔밥은 8.8% 올라가서 10,000원, 냉면도 9% 올라가서 1,69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삼겹살 200g 1인분은 19,001원, 이 김밥은 3,100원, 삼계탕은 16,000원, 이 칼국수는 8,615원, 김치찌개 백반은 7,654원 등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행정관이 국민의힘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 홍보글을 단톡방에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고요. 이 대통령실이 내년 공천에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후보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이 대통령실 측은 이 시민사회 수석실의 시민소통은 일상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퇴진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에 섰는데요.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장에선 박지원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의 분열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대신 친이재명계는 내부 통제를 멈추고 뭉쳐야 한다라는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새 헌법재판관에 김영두, 정정미 판사가 내정이 됐다고요? 네, 이 퇴임을 앞둔 이선의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영두 서울고법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선의 재판관은 이번 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인 70세를 맞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라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인선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네. 국방부가 우리 군 장병들의 식단 개선안을 내놨다고요? 네, 군 장병의 부실급식 문제는 참 잊을만한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네. 이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식단을 바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인기 없는 식재료 의무 할당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대가 장병 한 사람당 하루 기본 급식량으로 식단을 짠 것과 달리 원하는 식단을 보다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고기는 지금까지는 볶음용은 앞다리살, 국거리는 양지, 좀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로 반드시 급식에 써야 하는 부위가 있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하다 보니 인기가 많은 삼겹살이나 이 살치살 등을 더 자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불만이 컸던 흰우유 의무 배식은 딸기우유나 두유, 주스 등으로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아울러 월 1회 주둔 지역의 식당에서는 한 사람당 13,000원어치의 외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20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에서 엄청난 골이 터졌다고요? 네, 20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은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데요.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선제골은 상대 골키퍼가 걷어낸 공이 같은 편 선수를 맞고 굴절되자 이 배준호 선수가 침착하고 재치 있게 골문 안으로 공을 차 넣었는데요. 그리고 불과 6분 뒤 이번 대회 최고의 명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강성진 선수였는데요. 이 강성진 선수는 우리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은 뒤 이 줄 곳이 마땅치 않자 드리블을 이어갔는데 무려 40m를 드리블해가며 수비 3명을 무력화시켰고요. 이 그림 같은 왼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메시를 떠올리게 하는 원더골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아시아 축구연맹은 마법이 필요한 순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한 스페인 매체는 구세주 메시를 보는 듯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언제쯤 겨울 끝나나 봄농사는 언제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주말부터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경칩이었고요. 또 이제 춘불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다음 주 초가 약간 좀 꽃샘추위가 있긴 하는데요. 벌써 밭에 심었던 마늘, 양파, 쪽파, 시금치 이렇게 싹이 개구리보다 먼저 이렇게 땅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어서 웃걸음도 치면서 이렇게 본격적인 봄농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 텃밭 농사 시작하려는 분들이 어떤 작물을 한번 심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좋을까요? 지금은 씨감자를 준비해서 감자. 네, 감자 농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이 있죠. 진짜 명작이죠. 네, 여기에서 감자는 고구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르고 네. 감자를 하지감자나 북감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죠. 그랬군요. 사실 그 감자나 고구마는 이제 캐는 재미가 있는 작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확할 때 아이들이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아주 즐거워하죠. 네. 또 그리고 3개월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고 재배도 쉬운 편이라서 초보 도시 농부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작물입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작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고 아이들과 체험도 할 수 있고 맛있기도 하고 네. 요리해 먹을 요리도 많고. 감자 농사 시작하려면 그러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하면 될까요? 밑거름을 넉넉하게 해서 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웃거름도 주지만 재배 기간이 짧아서 밑거름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랑을 만들 때는 풍성하게 이랑을 만들어 주세요. 이랑 간격이 한 60cm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도시 농부들은 좁은 텃밭에서 이랑을 너무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심어서 많이 먹고 이런. 네, 여러 가지를 심어야 한다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좀 이런 욕심을 버리시고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이랑은 60cm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을 준비했으면 이제 씨감자 준비하면 되잖아요. 네, 씨감자 하나 심은 자리에
20개의 감자가 열린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20개. 네. 일석이십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항이 풍성해야 되겠죠. 커야 되겠죠. 예, 그러네요. 이제 씨감자를 준비하시게 되는데 요즘은 씨감자가 메추리알 정도 크기로 아주 나오기도 해요. 그래요? 이런 씨감자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이제 바로 심어도 되는 그런 게 감자가 있어요? 씨감자고요. 또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는 씨감자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잘라서 심어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잘라서 심는 걸 알고 계시는데 네. 요 큰 감자 잘라서 심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잘라서 씨감자를 준비할 때는 소독한 도마에 소독한 칼로 이렇게 잘라야 합니다. 소독을 해야 돼요? 네. 이쪽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될 수도 있어서 절단면에 그래서 주방 세제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 정도면 됩니다. 네. 집에 감자를 사뒀다가 오래 지나면 감자 표면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싹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보통 이제 토종 감자는 이렇게 싹이 나오는 부분이 한쪽에 몰려 있어요. 근데 요즘 판매하고 나오는 씨감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루 퍼져 있는 편이라서 큰 씨감자를 칼로 잘라서 심을 때 잘라낸 조각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눈이 네. 두세 개 정도 나오게 잘 분배를 해서 잘라야 합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이 골고루 좀 배치가 될 수 있게. 네, 거기서 싹이 나오니까요. 예, 또 소독을 해서 자른 다음에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절단한 다음에 절단 부위를 또 소독을 해야 하는데요. 어이구. 네. 자른 부분이요. 네, 평평한 단면이요. 절단면. 예. 네. 절단 부분에 생기는 물기를 좀 닦아준 다음에 재를 뿌리면 됩니다. 재요? 네. 도시에서 재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디서 구해요, 재를? 숯불구이 파는 주변 가게 고깃집 가서요? 네, 가시면 재들을 많이 나와 있는데 되게 버리거든요. 예. 이거 매립용으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얻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저희 재 좀 주시면 안 돼요? 왜요? 감자 좀 심으려. 참 요즘에 감자 농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어쨌든 이렇게 재를 뿌려서 그 상태로 이제 말리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2주 정도 말립니다. 2주나 말려요? 네. 중부지방의 감자 파종은 3월 세 번째 주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씨감자 구입부터 절단, 소독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씨감자가 싹이 나와 있다면 애써 떼어내지 않고 심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사 초보인 분들 저희가 설명 쫙 드렸는데 이대로 설명드린 대로만 하면 잘 말릴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리다 보면 쭈글쭈글하고 물렁해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씨감자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잘 심으시면 되고요. 혹여 또 집에서 먹다가 남은 싹이 난 감자를 심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네. 심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수확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냉지, 강원도 고냉지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없이 키운 씨감자라야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종자가 좀 중요하군요. 네. 잘 말렸습니다. 2주 정도 이제 인내심을 갖고 말린 이 감자 이제 심으면 되겠죠? 네, 감자를 심을 때는 10cm 정도에서 10cm 정도 깊이로 이렇게 심어야 되고요. 네. 일항 정상부보다는 옆구리 쪽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잡초를 막기 위해 검정 비닐로 씌운 분들은 이렇게 정상부에 심거든요. 근데 비닐을 씌우지 않는 분들은 북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북을 줄 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간 비껴서 심습니다. 네. 북죽이란 말은 이제 작물 주변에 흙을 올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감자싹이 흙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렇게 덮어줘도 다시 또 그 싹이 자라면서 거기마다 감자가 달립니다. 농사가 참 할 일이 많네요. 이게 북주기도 해야 되는데 북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올려줄수록 그 속에 감자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요? 네, 심은 쪽과 반대되는 쪽에 흙을 긁어서 올려서 이렇게 북을 주다 보면 일항이 감자 심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견종법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감자 심은 곳이 일항의 중심이 됩니다. 야, 땅의 모양마저 바꿔버리는군요. 네. 참 신기한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야 그러면은 감자 싹이 뿅 하고 올라옵니까? 감자는 심어서 3주 정도 지나야 싹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3주. 네, 이때가 4월 초로 서리가 끝나는 날이죠. 따뜻해지네요 이제. 네, 그래서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지방은 좀 일찍 심게 되고요.
그 강원 영서 지방은 이보다 좀 늦게 심어야 합니다. 다른 씨앗 파종보다 싹이 늦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심으신 분들이 조바심을 내고 심었는데 싹이 안 나와서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일부러 파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예, 잘 있니? 아이고 궁금해라. 왜 안 나왔니? 어머머 있었네. 다시 덮어야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뿌리가 상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감자는 저온에도 강하고 또 이렇게 땅 속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3주는 궁금해도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감자 자른 면을 아래로 심어야 할지 위로 심어야 할지 이것도 좀 제가 헷갈리는데 네. 단면이 밑으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네. 많이 하세요. 네. 절단면을 위로 심을지 또는 이제 싹이 나온 부분을 위로 심을지에 대해서도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주로 이제 절단면을 위로 오게 해서 심습니다.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보기에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수확량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한번 좀 실험을 해보시죠. 한 일항은 위로, 네. 한 일항은 아래로 심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단면 위로, 하나 단면 아래로. 그렇죠. 하나는 비스듬하게 하면 안 됩니까? 네. 괜찮은데요. 대신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나는 돌려 누워볼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파는 일은 없으셔야 그렇죠. 됩니다. 절대 중간에 건들면 안 된다는 네. 점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알아볼게요. 2399번님, 아파트 정원을 작게 빌려서 텃밭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종 아닌 씨앗 뿌려도 될까요? 네. 대개 이제 꽃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건 대개 이제 씨앗으로 심게 되죠. 그리고 작물들 중에서도 뿌리 작물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씨앗으로 파종하는 게 좋고요. 혹여 이제 그늘이 많이 진다 그러면 좀 추후에 그 모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모종으로 심으셔도 됩니다. 네, 그늘이 많이 진 지역은 모종이 낫답니다. 3351번님, 저는 감나무가 40그루 청산밭에 심어 키우는데 엄청 키우시네요. 냉해 피해를 줄이려고 2년 미만 된 감나무를 신문지나 볏짚으로 싸줬는데 언제쯤 벗겨줘야 할까요? 날씨가 들쭉날쭉 추워서 감을 못 잡겠네요. 네, 이미 이제 땅이 풀려서요. 지금은 다 이제 풀어서 이렇게 그렇게 덮고 있던 애들을 멀리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병해충들이 그 볏짚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치우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치우시는 게 낫답니다. 네. 3535번님, 감나무 가지치기 언제 하면 될까요? 감나무 가지치기는 보통 이제 지금 2월, 3월이죠. 2월까지 이렇게 보통 다 하셔야 되거든요. 네. 좀 늦으신 편입니다, 지금. 그렇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서두르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가지치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텃밭 가이드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를 보이겠지만요.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네요. 서울이 18도, 전국이 14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의 아침까지 5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비가 안 와서 걱정이네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합니다. 아무쪼록 불씨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